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54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번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자, 맞죠? 맞는 설명이다. 2번 무형자산은 기업이 그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키워드 계속 등장했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 그리고 식별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다. 맞는 설명이다.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남으로부터 돈을 주고 프리미엄을 샀을 경우에만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영업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다.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인식할 수 없다. 아닌 거죠. 우리 무형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개발비라고 있었습니다. 개발비. 개발비가 뭡니까? 우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거 상품화하고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들었던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경우 개발비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인식이 되니까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되니까 4번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2번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회계와 복식회계로 나눌 수가 있다. 다음 중 복식회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복식부기, 복식회계의 특징은 자, 차변, 대변으로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이중성, 한쪽은 원인, 한쪽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래의 이중성,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 대변은 똑같아야 된다는 대차 평균의 원리. 세 번째, 자기 검증 기능, 대차가 안 맞으면 뭔가 틀렸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거 떠올리면서 풀어봅시다. 자기 검증이 불가능하다. 불가능 아니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재무상태와 손익을 파악하기가 쉽다. 뭐 아무래도 차변, 대변 기록함으로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니까 뭐 틀린 설명 아닐 것 같다. 그죠? 3번 자산, 부채, 자본 등 모든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 맞다는 겁니다. 차변,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니까 모든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한다. 우리 차변, 대변을 뭐 거래, 판료, 소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나머지 설명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 3번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의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자, 어떠한 분계에 대해서 잘못 처리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2번 시험 치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출제되는 유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눈으로 조금 익혀두시자라는 거죠. 자, 돈을 받았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계약금이래요. 근데 조금 헷갈리게 원재료 매입이라고 해서 원재료 매입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우리가 주는 거지. 선급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재료 매입은 상대방 거래처 입장에서 원재료 매입인가 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죠. 즉 선수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어쨌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계약금으로 받은 선수금인데 이걸 실수로 현금 들어온 건 맞겠지만 뭘로 이걸 매출액으로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로 기록해야 될 걸 수익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채의 과소계상 그리고 수익의 과대계상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비용 수익 중에서 비용은 아무런 영향 없이 수익만 과대계상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자본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니까 자본이 기말 자본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맞게 지금 열거한 거 찾으면 되겠다는 거죠. 자산이 과대계상되고 자, 자산은 영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자산으로 과대계산, 과소계산 언급하는 건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답은 자연히 3번 되겠다는 거죠. 부채가 과소계상되고 수익이 과대계상돼 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답은 쉽게 찾았고요. 자주 출제되니까 눈으로 좀 익혀보시자라는 겁니다. 됐죠? 4번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 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단기 매매 증권을 보유할 때 회계 처리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20만 원이고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다. 뭐 처리합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처리하겠죠. 10만 원만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 금액만 바로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 걸리지만 차변 대변 기록해 볼게요. 자, A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단기 매매 증권 늘 늘려야 되겠지. 10만 원만큼.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이름이 긴 계정 과목으로 영업의 이익이죠. 영업의 이익으로 10만 원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금 6만 원을 받았다. 우리가 주식 가지고 있다가 현금 배당금 6만 원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현금이 들어오죠. 6만 원. 그리고 6만 원만큼 뭘로 인식합니까?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외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외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자, 두 개 나왔네요. 그리고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영업의 손실, 영업의 수익 두 가지를 지금 구해라는 거죠. B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15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12만 원이래. 3만 원 떨어졌다고 그죠? 그러면 B사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좀 줄여줘야 되겠지. 3만 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이름이 긴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얼마 인식한다고? 3만 원 인식한다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거래에 대해서 영업의 손익 금액 찾아보라고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죠? 순액만 찾으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3만 원 되겠다. 그죠? 답은 13만 원. 3번 되겠다는 거죠. 뭐 금액만 찾는다면 실제 시험 칠 때 금액만 찾는다면 빨리 찾을 수 있겠지만 한번 분개 한번 써봤다라는 겁니다. 됐죠? 5번 문제 5번 재무상태표상 계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자본 계정에 대한 분류 자본 계정 과목에 대한 분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출제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에 있는 항목과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계정 구분 문제다. 계정 과목 구분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볼까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뭡니까?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이죠. 자본 조정. 그리고 감자 차손 뭡니까? 자본 조정이죠. 자기 주식 자본 조정. 맞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뭡니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맞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속하는 건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본 계정에 대해서 계정 과목 이름이 워낙 기니까 막 어려워하고 약간 조금 생소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생소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자본 계정에 대한 구분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되고요. 그리고 처분 손실, 평가 손실 단 하나만 바꿈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본 계정에 대한 자본에 대한 계정 과목의 분류 한 번 더 익혀놓자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 다음 중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 즉 시가나 공정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자, 우리 재고자산의 기말 단가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어쨌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뭡니까? 기말 재고자산인 거죠. 기말 재고자산이라는 거죠.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의 원가로 기록되는 게 뭐냐 물어본 거죠. 가장 최근의 원가로 기록되려면 뭐 선입선출법 가정이라 해야 되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다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최근에 사온 재고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입선출법, 예를 들어 후입선출법이다. 나중에 산 게 먼저 팔린다고 가정한다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최근이 아니고 가장 옛날에 과거에 있던 재고가 남아있는 걸로 기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 부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재무상태표 등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등식. 근데 우리 여러 개의 계정과목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고 계정과목 구분할 수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산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써봅시다. 자산은 50만 원, 현금 50만 원, 그리고 단기 대여금 25만 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자본이죠. 자본에 2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선수금 부채네요. 2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이 차감 항목이니까 이쪽에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기계장치 25만 원. 그리고 미지급금 부채네요. 6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네요. 9만 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자, 자주 출제되죠.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막 섞어지게 하면 뭐 머리가 어지럽죠. 임대보증금은 뭡니까? 우리가 사무실 빌려준 거죠. 빌려준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 부채가 되겠습니다. 계약 끝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죠? 10만 원 부채. 자, 그러면 차변 합계 얼마입니까? 75만 원. 10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은 95만 원 되겠네요. 95만 원. 자, 오른쪽 합계 26만 원. 자, 36만 원, 45만 원 되나요? 자, 이 부분 45만 원. 그러면 자본이 얼마일까요? 자본 총계는 50만 원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50만 원 하면 되겠네요. 자본 총계. 답은 50만 원. 답은 4번 하면 되겠다. 됐죠? 문제 8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 중 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두 회사의 회계정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주요 질적 특성은 뭐였습니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였는데요. 부차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배웠었죠. 자, 이 중에서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두 회사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특성은 뭐다고요? 비교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중립성은 뭡니까? 중립성은 자, 우리 신뢰성에 대한 하부 속성이었죠. 신뢰성에 대한 하부 속성으로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중립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세 가지가 하부 속성이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쫙 나오면서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뭐냐, 그리고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 뭐냐, 뭐 이렇게 섞어지게 해서 뭐 구분하는 문제 그런 것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질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뭐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문 가가지고 우리 쭉쭉 정리해놓은 내용들 많지는 않죠.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다음 제조 원가 중 원가 형태상의 분류가 가장 다른 것은 자 우리 9번 문제가 사실은 출제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전부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자주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던 지문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다시 문제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원가 행태상 분류가 뭡니까? 고정비, 변동비, 뭐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였죠. 그 중에서 형태가 제일 다른 거 뭘까 찾아보자는 겁니다. 임차료,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공장전기요금. 자, 단골 메뉴라서 이런 것들이 각 회사마다 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조금씩 다 회사 상황마다 다르니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출제할 때는. 그래서 조심스럽지 않은 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 지문들을 모아보니까 이 정도 됐더라는 겁니다. 자, 임차료,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이런 거는 생산량을 뭐 100개 만들든 1개 만들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고정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전기요금 대표적인 뭡니까? 준변동비에 해당한다는 거죠. 준변동비는 뭐라고요? 자, 전기요금은 하나도 안 써도 기본요금이 있다는 거죠. 기본요금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쓸 때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 요소도 있고 변동비 요소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준변동비라는 용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은 준변동비다라고 우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1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부문 원가를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자, 우리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나누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부문 여러 개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그리고 뭐 경비실을 뭐라고 할까요? 뭐 관리부라는 이름으로 봅시다. 건물 관리해주는 경비실, 식당 이런 것들은 직접 생산 라인에 뛰어드는 건 아니지만 생산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 드는 비용들 그리고 관리부, 경비실을 할게요. 경비실에 든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원가가 어쨌든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절단부, 조립부 뭐 이런 직접 생산 라인에 이렇게 배부해 주자는 거죠. 배부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식당 아줌마들 경비실에서 식당 아줌마들도 이렇게 좀 지켜주는 거죠. 식당에 누가 훔쳐가지 않는지 봐준다는 거죠. 그리고 경비실 아저씨들도 식당 와서 밥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이것 상호간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만 배분해 준다라는 개념이고 단계 배분법은 여기 설명해 놓은 거죠. 어느 정도 이 양자를 다 고려할 수는 없겠다.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자라는 거죠. 한 번만 순서 정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 정해서 이렇게 옮긴 후에 다시 이렇게 배분하자는 개념. 그게 뭡니까? 단계 배분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 그리고 상호 배분법은 진짜 양자를 다 고려한 후에 이렇게 배분하자는 거죠. 조금 계산은 복잡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 이 정의에 해당하는 건 답은 3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 배분법은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그죠? 이런 용어는 없다. 그리고 11번 다음 중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사항은 자 원가의 흐름에서 출제되는데요. 원가의 흐름에서 이 부분도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의 흐름만 알고 있다면 이 부분 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원가의 흐름 뭡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라는 비용들이 발생하면 그게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으로 완성되고 제품이 완성되면 자, 팔린 부분에 대해서 매출 원가를 딱 인식한다.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원가의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는 뭐가 인식됩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게 제공품 계정이죠. 제공품 계정. 자, 기초 제공품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번에 투입된 재료비, 농우비, 경비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제공품으로 오른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총제조원가라고 하죠. 총제조원가. 총제조원가. 그러면 차변에 이제 합계가 기록되고, 자, 이 부분이 기말에 제공품이 현재 남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번에 완성된 부분은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이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쪽에서 매출 원가가 산출되겠죠. 이런 흐름에서 제공품의 대변에 기입된 사항, 이쪽 대변에 기입되는 거 뭡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기말 제공품이죠. 이번에 완성이 되었다. 제품으로 완성이 됐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완성이 아직 덜 됐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고. 그죠?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뭡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거네요. 3번. 그죠? 답은 3번 되겠다. 제조 간접비 배부액 뭘까요? 이거 말이죠. 이거면 총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리고 직접 재료비 소비액은 뭘까요? 재료비 이거. 그럼 즉 총 제조원가 즉 왼쪽에 있는 거고. 제공품 정기 이월액 뭡니까? 기초 제공품이 제공품 정기 이월액이지 뭐. 전기로부터 넘어온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죠. 나머지 세 개는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2번.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즉 작업지시서 넘버1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얼마인가? 전형적인 개별 원가 계산의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죠. 봅시다. 공통적으로 모든 제품이 거치는 제조간접부문이 있다는 겁니다. 제조간접부문이 있는데 여러 개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넘버 1 있다는 겁니다. 넘버 1. 자, 넘버 2도 있고 넘버 3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금 거치는데 모든 제품이 직접 원가도 있지만 직접 원가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도 좀 투입되고 있지만 직접비가 투입된 후에 제조 간접 부분을 거쳐서 생산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제조 간접비가 750만 원 지금 현재 발생했습니다. 자, 이 부분 발생했는데 이 세 개 제조 간접 부분을 거친 세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배분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게 문제죠. 그게 제조 간접비의 배부 아니겠습니까? 그게 개별 원가의 핵심인데 이 회사는 뭘 기준으로 나눕니까?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나눈다. 직접 원가는 뭡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의 합계가 직접 원가지 뭐. 자, 공장 전체에 대해서 이 A1, 2, 3에서 발생한 전체의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얼마입니까? 250만 원인 거죠. 250만 원인데 제조 간접비는 얼마 발생했습니까? 750만 원 발생했다는 거죠. 배부율은 어떻게 됩니까?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나누기 조업도가 여기서는 조업도가 생산량이 아니고 뭐 직접 재료비 이게 조업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업도당 직접 원가당 제조 간접비가 얼마? 3원이라는 거죠. 750만 원 나누기 250만 원 하면 얼마? 단위당 3원. 조업도는 뭘로 해야 된다고? 직접 원가, 즉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합계, 그걸 조업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지시서 넘버 1으로 이렇게 배부할 건데 이거 넘버 1의 넘버 1의 조업도가 얼마라는 겁니까? 30만 원과 40만 원 합한 70만 원이라는 거죠. 70만 원이 조업도다. 곱하기 배부율 얼마입니까? 3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답은 210만 원 배부하면 되겠다는 거죠. 750만 원 중에서 210만 원만큼 여기까지 배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 3 이런 걸로 배분하면 되겠다. 그죠? 어쨌든 답은 210만 원 되겠다. 전형적인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10만 원 2번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다. 답 확인했고요. 자, 넘어갈까요? 문제 13번. 다음은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 문제. 봅시다. 1.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원가 계산이다. 맞습니까? 자,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은 뭡니까? 파이프라인 거쳐서 가지고 재료 투입해 가지고 오직 한 가지 제품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 여러 가지 제품에 배부하는 개별 원가가 다르다는 거죠. 제품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제조 간접비 배부는 문제가 없고 뭐 투입된 원가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지금 파이프라인에 남아 있고 즉 제공품은 얼마이고 얼마만큼이 완성되었고 즉 제품 완성품은 얼마이고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키워드였다는 거죠.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 즉 평균화의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종합원가 계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중요한 개념이 재료비는 여기서 바로 투입돼. 근데 가공비가 뭡니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그런 가공비들은 야금야금 조금씩 자, 이 진행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투입된다는 거죠. 두 가지 투입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재료비와 가공비를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구해서 배분을 한다는 거죠. 즉 배분 방식이 두 가지가 틀리다는 거지. 왜? 투입 방식이 틀리니까. 그래서 구분이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비라는 용어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플러스 한 건데 그 개념이 시험 문제 내려고 그런 용어 쓴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종합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니까 그런 거 위해서 가공비라는 용어를 앞에서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맞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2번 다품종 소량 생산은 뭡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은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자, 3번 동질의 제품을 단일 생산 공정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그죠? 동종 제품, 하나의 제품인데 쭉 생산 공정, 하나의 생산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니까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그리고 4번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 부서에 지시하는 제조 지시서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적합하다. 그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지시서라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중요했다. 이러한 문서가 중요했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1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볼까요? 1번 일반 자, 이 부분도 우리 문제가 전부 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관련 조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일반 과세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우리 부가가치세 법전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법전에는 오면 이렇게 있지만 이것 자체로만 맞냐 틀리냐 해석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어떤 법규에 명시된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영수증만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 우리 어차피 지금 문제를 재구성한 거니까 조금 제대로 된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풀어보자는 거죠. 다 푸는 데는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논란의 여지를 없게 해가지고 우리 문제 풀어보자고.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여기에다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번거롭겠지만 요거 문제에다가 이 단어 하나만 추가해주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2번 관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이과세자 중요했죠. 관이과세자는 과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이게 중요했다. 자, 이 지문 맞는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3번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문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거래 징수라는 개념 배웠는데요. 자, 거래 징수는 뭡니까? 우리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 1번 지문에서 말을 했듯이 내가 과세 대상자라면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어쨌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나한테 공급받는 사람이 일반 그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인지 혹은 면세 사업자인지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나는 어쨌든 세금 계산서를 날리고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나는 징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바로 틀린 거죠. 왜? 거래 징수라는 개념에 대한 바로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문들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됐죠? 그리고 4번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그죠? 다음 날까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우리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세로라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세로라는 그 사이트에서 내가 발급한 거 그리고 누가 나한테 발급해 준 거 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우리가 다 조회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다. 4번 맞는 설명이다. 됐죠?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 조금 어렵게 출제됐는데요. 자 봅시다. 살펴봅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에서 돈을 한 푼도 우리는 받지 않았지만 어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해서 공급 대상 과세 대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 머리 떠올려 보시고 풀어봅시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게 과세 대상입니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왜?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는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 그죠? 토지, 자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자본, 노동을 사용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자본, 노동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정리했죠. 그런 의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을 봐가지고 뭐 이렇게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근로의 제공은 노동의 공급이니까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노동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다. 1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됐죠? 2번 읽어볼까요?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아주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사실은 자 원칙적으로 아까 우리 정리했다시피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세 가지가 기본이고 재화의 공급 같은 경우 간주 공급이 인정된다라고 배웠고요. 원칙적으로 용역의 간주 공급, 즉 용역을 무상으로 지금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이 예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이 규정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 즉 아버지가 아들한테 땅을 공짜로 쓰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를 때리겠다. 너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이 어긋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조항이 생겼다라고 우리 정리했었는데요. 그 예외 규정이 지금 출제되었다는 거죠. 이 지문 자체는 썩 우리 출제 배분에 맞는 지문 같지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맞출 수 있을 거고 답을 맞출 수 있는 건데 중요한 지문은 오히려 1번 지문이었던 거죠. 이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았다. 그죠? 이 부분도 이런 지문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딱 하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지문은 길지만 우리 뭐 단순히 이게 뭡니까? 그 가공해 준다는 거죠. 재료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한 사람이 재료는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데 우리는 뭐 가공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납품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용역의 공급이죠. 그래서 용역의 말은 길지만 결국은 용역 공급했다는 겁니다. 용역의 공급은 재화 과세 대상 맞는 거죠. 과세 대상 맞는 거다. 그리고 4번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말은 길지만 결국 뭐 건설한다는 거죠. 건설하는 경우 그 재료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건설을 의뢰한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말은 길지만 우리 용역 공급의 다양한 형태에서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을 그냥 하나씩 따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한 이유가 조금 구석에서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렸네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제가 부가가치세에서는 워낙 방대하고 문제 개수가 작게 나오니까 뭐 이해 위주로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외우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법 같은 거. 지금 우리 법을 막 진짜 딱 뭐 열심히 딱 대놓고 배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배우긴 했는데 문제 겨우 2개 혹은 3개 맞추려고 지금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효익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기편 할 때 또 부가가치세 정보 지식이 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키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펼치지 말고 제가 딱딱 정리해 줬던 부분만 확실히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54회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지문 한두 개 정도가 조금 애매한 지문도 있었고 우리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지문들이 몇 개 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모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계속 중요한 패턴들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패턴들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패턴들은 5번, 11번, 12번, 13번 정도는 조금 눈여겨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8회분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확장하는 건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회분 정도 기출문제 풀어오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고도 남으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계속 한 번 더 반복하고 한 번 더 반복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